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 원장님 지난 금요일 날 예. 저 집회에 오셔가지고 아주 연설도 해주시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워낙 놀변이라서 연설 못 하는데. 예, 아유 잘하시는데 뭐. 아무튼 우리 황 소장님의 대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명연설을 직접 듣는 게 너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앞으로 의료계를 대변해서 우리 앵그리 블루 운동에 많은 이 좋은 이 대표성을 가지시고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슈퍼 15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국이 압수수색이 있었고 월요일 날. 조국 아들이 이제 어제 불려가 조사를 받고. 그 참 이제 희한한 집단이 연세대가 통으로 서류 잊어버렸다. 3년치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앵그리 블루의 이종엽 단장을 비롯한 연세대 동문들이 내일 몰려가서 연세대학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지금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 행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험 관리 아닙니까? 입학 관리인데 입학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2017년, 2018년 입학 관련 합격자 서류가 지원자 서류가 없다는 게 정상적인 대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아마 철저히 수사를 해서 엄벌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라 사태 때 이대 총장까지 날아갔지 않습니까? 구속도 되고 또 실형도 받았는데 이거 진짜로 연대 정치외교학과 학과 사무실의 관련자들 명령 오더를 내린 사람을 확인해서 꼭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 때 5명이 구속된 걸로 알고 총장, 학장, 7명인가요? 7명이 구속됐고 5명이 실형을 5명이 실형을 살았죠. 자, 그래서 연대도 이대처럼 총장부터 줄줄이 그냥 명태 뭡니까? 코다리처럼 끼어가지고 깜빵에 좀 가야 서류가 어디 있는지 생각이 날까요? 아무튼 이건 정상적인 대학, 아무리 하류 대학이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한국 최고의 인류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자기네들만의 이너서클이 지금 굉장히 스카이에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빙이거든요. 그게 특히 문정인이 정혁과 대학원. 근데 문정인이가 연대에 미치는 영향은 총장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영민도 연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가 이 문정권에 좀 특수한 관계에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졌고 조국 아들도 합격했다. 근데 저게 이 수험 채점표 면접 그게 사라진 거 아닙니까? 전 수험자 조국 아들 것만 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전부를 잃어버린 걸로 2017년 후반기하고 2018년 전반기 두 개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도대체 조국 아들한테 어떻게 채점을 했길래 그걸 숨가버렸느냐? 그러니까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그걸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참 웃기는 인간이다 봅니다. 이거 진짜 꼭 진범을 찾아내서 처벌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조국이 수요일 날 지금 저녁에 녹화하고 있는데 대전지검 뭡니까? 천안 지청입니까? 간담회를 했고 윤석열은 이제 인천의 마약류 퇴치 국제회의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윤석열은 얼굴이 편안했고 절차대로 하고 있다. 조국은 오늘 좀 긴장돼 보였다. 당연히 긴장됐겠죠. 조국의 요즘 얼굴 표정을 보면 좀 뭘 느끼십니까? 지금 거의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기애성 인격의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이 보이는데, 자기애성 인격에서 이렇게 코너에 끝까지 몰려도 거짓말은 끝이 없이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자기의 원래 얼굴이 드러나기 직전에 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애성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자기애라는 게 실제로 자기 자아에 대한 과도한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등감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열등하니까 과도하다. 열등감이
우월하게 보이는 느낌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빠진 거하고 네. 자의식이 강하다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틀립니다. 좀 틀립니까? 네. 그러니까 자의식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에고가 강하다는 이야기고, 예, 에고니까 자신에 대한 쉽게 우리가 자라고 이야기하는 에고가 강해서 웬만한 외부 충격이 와도 그걸로 잘 버틴다.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자기 중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야기고, 자기애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실제 있는 것보다 자기를 인플레이션 훨씬 더 과장되게 자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월감을 드러내고 오만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이용 대상으로 그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용 대상으로 바라봐서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자기애성 인격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착취의 대상이나 이용 대상으로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애성 인격들이 주로 사회관계를 맺는 게 폼나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만 유지하거든요. 그 사람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입지를 빛내준다. 네, 빛내줄 수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국 관련 부분에서 좀 보인 게 형사법 전공이고 법무장관이고 민정수석을 한 사람에 어울리지 않게 이번에 증거인멸이나 이 사건에 대처할 때 보면 자기 밑에 두고 있는 뭐 코링코 사람들 또 이 정권사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막 무리하게 무리한 것들을 시키다가 그렇죠. 또 전화로 막 동양대학이나 이런 데 무리하게 부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가서 다 물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갖다 주고요. 그게 평소에 자기애적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죠. 함부로 대하는. 이용할 가치가 없을 때는 버려버리고 쉽게. 또 지보다 직급이 낮거나 지를 떠받쳐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하게 그냥 굴리만한. 그리고 갑질을 잘하죠. 갑질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물어버린 것 같다. 만약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이 평소.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배려를 못해요. 상대방이 어떤 심정이겠다라는 걸 알지를 못하니까 배려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 정경심이 더 조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경심 행동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애성 인격은 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어떤 일이 생겨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심한 분노를 터뜨리고, 또 그 복수를 할 때도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상대방을 응징하는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정권사 직원한테 네가 내를 배신할 수 있냐라든지 동양대학교의 직원들한테 막 하고 총장한테 하는 걸 보면 아니 자기가 동양대학에 신세를 진 거고 또 정권사 직원한테 무리하게 범죄에 가담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사 직원을 무리하게 범죄에 가담시켰으면 그럼 미안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경심 씨는 제가 자기애성 인격이라고 확실하게 자기애성 인격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이제 단서가 적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제 조국 씨는 굉장히 그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마도 제 추론으로는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보이는 행태와 조국 씨가 보이는 행태를 봤을 때는 두 사람 사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 지금 오늘 보면 둘이가 각각 부부가 밖에다 한 이야기 중에 조국은 검찰에 강제 수사 당한 국민의 감정을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거나 붙들려 간 사람 중에 감정 좋은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를 동질화시키는 말을 했지만 이게 좀 뜬금없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공감을 못하는 이야기죠.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그렇죠. 공감을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집이 압수수색 당한 부분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은연중에 검찰이 압박을 가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정경심은 자기 아들이 불려가서 지금 조사받았는데 딸 생일날 아들 불렀다 이랬거든요. 딸 생일날 아들 부른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 생일날 아들 불렀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덫에 걸린 쥐새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법무장관 마누라라는 여자가 표현을 내가 덫에 걸린 응? 뭐 쥐다라고 하면 되고 쥐새끼라고 했거든. 자기 실제로 그렇게 느낄만 하죠. 지금 완전히 사면 초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정경심 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자식들의 그 자기 의사 변호사 만든다. 의사 변호사 만드는데 이렇게 전력을 기울이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 일반의 다른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을 그 정상인으로 아예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그 일반적인 전문직이 아니면. 네, 전문직 우리 애들은 나도 서울대 영문학과 나왔고 나도 서울대 법대 나와서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 애들은 어떻게든 최고의 그 전문직이 돼서 최고의 그 상류층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실제로는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식들의 체면이 아니라 그래야지 조국 부부의 체면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이 잘못 그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삐까뻔쩍한 느낌이 안 들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차네요. 그런 느낌으로 자식들을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바라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실제로는 그 딸 입장에서도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아직 못했겠지만 딸의 재능은 따로 있는데 부모의 욕심에 이끌려서 딸이 그렇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굉장히 그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아들, 딸이 그냥 순탄하게 너무 팍팍 된 게 아니라 아무리 뭐 부패를 하고 스펙을 조작해도 그래도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인맥이나 여러 가지가. 근데 보면 딸은 이제 고대 들어갈 때 이대도 또 간 게 나왔죠. 그리고 딸이 이제 대학원을 이제 갈 때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 다음에 차병원 의전, 서울대 의전 다 떨어지고 이제 환경대학원 됐다가 부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갔다가 또 한국에 와가지고 로스쿨을 가려고 시도를 한 게 핵심이고 아주대하고 충북대 갔다 다 떨어지고 이제 연대 또 석박사 연계 과정을 넣었다가 또 떨어졌죠. 또 떨어지니까 또 이제 작년 1학기 때 넣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단하게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뭔가 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만날 때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폼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폼나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폼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생각을 하려면 정경심이 아버지 집이나 조국 아버지 집이 한국의 명문가라고 하는데 속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대학교 총장이거나 뭐 유명한 박사거나 또 돈이 아주 많은 집에서 귀족처럼 커서 그래서 또 우리는 귀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또 이해를 조금은 해요. 그것도 안 되고 조국 집은 보면 지는 뭐 금수저니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 집안의 그렇죠. 아들이고 동생은 뭐 딱 빤하고 동생은 지금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정경심이 집도 뭐 보면 뭐 모르겠어요. 뭐 졸부라서 돈은 좀 있는지 몰라도 빤하지 않습니까? 정경심이 동생하고 다니는 거나 보면. 아무튼 지금 실제로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귀족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자기 가문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웃기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 가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위조로 의사, 변호사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그 우리 황 소장님과 똑같이 그 의전원 폐지, 로스쿨 폐지를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수시 폐지해야 됩니다. 조국 아들, 딸을 보더라도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조선일보가 보면 피의자 조국의 정신건강이라고 칼럼 읽어보시죠. 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털 것만큼도 문제가 없는 완벽한 인간의 표본이고 타인의 악은 끝까지 찾아서 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기본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밝은 면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 현상계 인간이 드러나는 순간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밝은 부분은 자기 거고 자기의 어두운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해요. 투사를 해서 악은 바깥에 있고 자기는 선한 쪽이고 그래서 악을 응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폐는 다 바깥에 있는 거죠. 자기의 적폐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원장님이 저보고 보라고 했던 그 넷플릭스 트로츠키. 제가 잠깐 한 2편까지 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러시아 혁명을 레닌에 이제 이어 했던 스탈린과 더불어서 한때는 그렇죠. 소련의 통치자가 될 뻔했던 트로츠키가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완전히 제가 볼 땐 잡놈인데 그런데 남돈으로 유럽의 망명가가 독일 같은 데서 탱자 살면서 여자라는 여자는 유부남이고 애도 있으면서 다 거쳐가고 그러고는 또 사치나 향락을 즐기는 척하면서 이 구라로서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설 잘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고는 러시아 혁명 때 보면 공포로 이 인민들은 공포로 다스려야 된다. 그 사실은 보면 혁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트로츠키가 보면 지는 남 등쳐먹고 살고 저가 아버지는 또 가난한 농부 아닙니까? 유대인. 그런데도 보면 뭐 혁명한다고 쫓아다니다가 남 이름 따가지고 또 이름을 바꾸고 또 막 여자를 몇 명을 거쳤는지도 모르고 잔혹하게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트로츠키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그 또 히틀러도 그렇고 거대의 악은 다 바깥에 있고 자기는 밝은 쪽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그 밝은 면을 보고 따라오게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전체주의라든지 혁명을 이끄는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 선처럼 마치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보면 저렇게 그 문제가 됐는데도 수사가 통해서 거의 공문서, 사문서 위조 사범이고 심지어 마누라가 조국 권세 믿고 저짓했으면 자기가 몰랐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권 초에 부패 척결, 반부패라고 하면서 정적들을 다 보내버리고 온 기업을 다 틀어놓고 지는 뒤에서 이 자산운용사 판 열어서 사모펀드 해서 이거 한다면 그걸 마누라가 사실상 보고받고 주인처럼 했고 또 돈은 투자하는 척 해놓고 다 돌려받았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딱 돌려받아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어떻게 부패 척결을 한다고 했을까?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지경이 되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압수수색한 날도 검찰개혁 운운하는 걸 보고 소름이 끼치는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저 짓을 요즘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민정수석이 되고도 2년간에 그래왔고 그 전에도 계속 또 되기 전에는 자기가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온 서울대 교수를 너는 폴리페이너야, 폴리패스야. 너는 또 말이야 지금 적폐 세력에 붙은 먹은 놈이야 하고 온 재단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지는 강남에
잡하고 검수절하면서 저그 집안이 마치 학교 이사장이고 아주 고상한 집으로 생각했잖아요. 일제시대 때문에 독립운동한 집안 같기도 했고 까보니까 거의 사기꾼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가족 전원 구속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그동안에 SNS로 하루에 4.5회씩 했다는 20년 동안 그건 뭡니까 저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극화를 비판하고 또 사회 진보를 이야기하고 서민을 말하고 하면서 지하고 다닌 짓거리는 저랬지 않습니까? 네,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그 밖에 있는 악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뻔뻔하게 버티는 가장 큰 이 사람이 버티는 이 기둥이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나밖에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수모를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물러서면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명분이 사라진다.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 조국 씨는 그 엄청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거예요. 어디 저 바이를 안 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 문제를 저질러서는 좀 깔끔하게 세상에서 자기 정리를 해주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정리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네, 참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의 치명적인 결함은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악하게 보고 무슨 갈등이 생기면 세상 탓으로 하고 자기가 완벽한 인간의 표본이라고 보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찾아낸다. 그렇죠. 악은 항상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부에 있는 악은 못 보는,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격 성숙이 안 되고 감정의 그 연령대로 따지면 2살에서 5살 사이 감정의 성숙 정도는.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 보면 하드 빼돌리려고 직원한테 하드 서라고 아들이 시키고 또 너그 보관해가 있다가 끝나면 갖고 오라 하고 별의별 그 자산 운용사의 그 펀드 보고서를 4번을 조작하고 정경심이가 거기 가서 지시하고 지나 저거 동생 이름으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내고 또 투자한 돈은 전부 뒤로 횡령처럼 회수하고 이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는 검찰 개혁의 명분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느끼게 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인턴십 관련 부분에 증거를 조작해놓고도 참기 어렵다고 들킬 때까지 저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전 나중에 판사가 선고를 해도 깜빵에서 나는 무죄다 이럴 사람 아닙니까? 이제 일단 법무부 장관에서 자기의 그 지금 현재 기둥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 상황은 지금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전략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떠한 수모 자기는 지금 이렇게 그 박해받는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박해받는. 그래서 자기가 이기는 것은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통을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배트맨에 보면 그 고담시의 검찰 이 간부 그 사람이 보면 뭐 괴물을 잡으려다가 자기도 괴물처럼 변해가면서 위장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국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번에 이 사태가 오기 전 8월 전에 조국은 20-30년을 사람을 속여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산호맹에 별로 관계하지도 않았고 마치 혁명가인 것처럼 해서 자신이 귀족의 위치인데 혁명을 하려다가 깜빵을 잠깐 갔다 왔고 그게 자기 경력화시키고 그 드라마를 만든 거죠.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하러 다니고 산호맹 끝나자마자 온갖 짓거리 다 했으면서 집에 재단에 돈 빼돌리는 것도 자기가 협조도 하고 있는데 그거 이미 다 서로 이제 맞췄겠죠. 동생하고. 그래서 지금 제일 웃긴 것은 키가 큰데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자기애성 인격들은 굉장히 그 밖으로 보이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근사하고 폼나는 모습이어야 돼요, 항상. 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그 키높이 구두 신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듭니다. 그게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있으면 그리고 어떤 키높이 구두를 몇 센치짜리 신을지 생각하는 것도 오늘은 몇 센치까지 키높이짜리 구두를 신을까? 키높이 구두 여러 종류로 신는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신경 쓰일 거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항상 일정하게 하는데 헤어스타일 할 때 그 스타일을 잘 가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죠.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네. 아니 자기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 외모에 신경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내부는 허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상의 이미지를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처럼 자기가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근본적인 바탕은 겉으로는 막 우월감을 표현하는데 근본적인 핵심 코어는 열등감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뭐 하루에도 수십만 명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양복에 넥타이 매고를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방송하는 게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걸까 이 방송에서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방송을 하거든요. 넥타이도 안 빼고 요즘 자켓도 안 입습니다. 어깨가 무거워 느껴졌어요. 근데 뭘 그렇게 남한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화된 이미지. 제비족입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우러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는 뭐 예를 들어서 우월한 종족이고 다른 사람은 평민인데 내가 180이면 나를 조금 덜 우월하다고 볼까봐 아주 우월하게 보이도록 185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우월하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에서 이렇게 받들어 줘야지 우월한 걸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저런 우월한 사람은 구속이 돼가 제일 먼저 깜빵에 가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까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거든요. 신고식이 그렇습니다. 왜 학문에 뭐 숨겨갔을까봐. 우리 그 신검할 때는 칼이나. 이제 그걸 거치면서 아마 인간이 이제 망가지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구치소의 간수분은요, 조국이 왔을 때는 한 2번 시키십시오. 앞으로 뒤로 숙여가고요. 자, 그래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진짜 그야말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마블이나 이런 데 나오는 히어로로 히어로인 줄 알았는데 악당 안티 히어로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다는 거죠. 악마였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건데요. 이렇게 대중들이 조국 나이가 지금 55세 접근해 갈 건데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르고 살아왔다. 사회적으로 맨날 떠들던 인간에 대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의 허술함입니까? 뭡니까? 한국 사회의 허술함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위장을 잘해요. 그래서 알기 힘들어요. 위장을 잘하면 그리고 깊이 있는 관계를 안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친하거나 깊이 조국을 아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뭐 원희룡이하고도 동기고 나경원이하고도 동기면 나경원이와 원희룡이가 조국을 집안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잘 알면 그런 폭로를 했을 건데 모르겠어. 그런 폭로는 전혀 안 났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죠. 주변 사람들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그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 친구가 아버지가 건설업자다라는데 평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돈이 저렇게 많은데 저기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뭐 사생활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조국이 청문회에 안 가려고 한다. 자기는 뭐 청문회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도 과거에 인터뷰에서 한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문제가 있다 봐서 초반에 조국이 인터뷰 그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비판적으로 그렇게 바라봐도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뭐 보통 비판적으로 아니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조국의 두 얼굴에 대해서 1부에서 김석봉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 내일요. 조국을 따르는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